수세기 동안 영국은 1652년에 설립된 케이프타운이 위치한 케이프를 소유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그 지역은 그 해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케이프타운의 설립 이후로 활동과 부의 중심지가 되어 유럽과 동인도 사이를 이동하는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795년 영국이 침략하여 식민지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1806년 케이프타운 전투에서 네덜란드를 물리친 후 영국은 케이프를 다시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점령 후 식민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반노예주의 성향이 강했던 당시 그들은 노예제 종식을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영국은 노예 석방에 동의한 노예 소유주에게 보상을 제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의 해외 여행을 요구해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런 변화에 불만을 품었고 영국은 네덜란드, 독일, 휴고노트계 남아공 보어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보어는 네덜란드어와 아프리카어로 농부를 뜻하는 트랙 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식민지의 네덜란드어 사용자 중 약 5분의 1 이 수레를 싸서 식민지를 떠나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난 더 나은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1835년과 1843년 사이에 보어 트래커라고 자신들을 부르는 약만 2,000명의 보어들이 오늘날 대이동이라고 알려진 움직임의 일부로 케이프를 떠났습니다. 보어들은 가족, 이웃들과 함께 그룹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도자들을 따라 떠났다. 그들은 모두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인 오렌지 강을 건넜지만 이후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들은 선택한 위치에서 아프리카 군사왕국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1852년과 1854년에 영국은 케이프의 트란스바알과 트란스오랑지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트란스오랑지아와 트란스바알의 사람들은 각각 오렌지 자유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영국은 결국 1877년에 후자를 병합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곧 확대되어 1880년부터 1881년까지의 제1877, 1880, 1881 일보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많은 잔인한 패배를 겪은 후 영국은 마지못해 독립을 복원했습니다. 세 개국 간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1866년 킴벌리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났고 불을 찾는 외국인들이 오렌지 자유 주 국경에 대거 유입되었다. 20해가 채 되지 않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위트바터스란트라는 절벽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동일한 외국인 유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위트바터스란트 금광은 1884년 6월 보어 트래커 얀 게리트 반트헤스가 공식 발견했다. 1850년대에 두 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금을 발견했지만 둘 다 사실상 침묵을 강요받았으며 두 번째 발견자인 피터 야콥 마라이는 외국의 힘을 알리면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금광을 알리게 되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받았습니다. 반트헤스는 그 지역의 오랜 탐사자였다. 비트바터스란트 광산 발견 이후 영국은 호주 탐사자 조지 해리슨에게 이를 인정하려 했는데 이는 그들의 비트바터스란트 광산 소유권 주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곧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렌지 자유주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해리스는 자신의 주장을 10파운드에 팔고 더 많은 금광을 찾아 동쪽 특별행정구 지역으로 모험을 떠났다. 1886년 중반에는 행운을 찾아 위트워터스란드로 향한 사람들이 있었고 채굴자들의 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64.37km 뻗어 있었습니다. 특히 금은 SAR을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만들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SAR은 부와 일자리를 찾아 영국에서 온 대부분의 영어 사용자인 유틀랜더스라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산 작업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 금광의 주요 장소인 요하네스버그는 곧 영국, 미국, 호주에서 온 외국인들로 넘쳐났고 도시가 날로 성장하는 동안 알코올, 범죄, 매춘이 만연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너스들이
가뭄과 비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더욱이 대부분의 채굴된 금은 매우 저품질이었으며 소중한 물질 한두 온스를 생산하기 위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금 가격 고정과 수익성 하락으로 금 채굴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들의 수가 보어인들의 수를 넘어설 위협이 될 때 두 그룹 간의 분쟁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896년에는 보어인들보다 웨톨랜더들이 2배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특별행정구 정부는 독립을 잃고 영국에 인수될까 우려했다. 그들은 웨톨랜더들과 보어인들을 분리하기 위해 웨톨랜더들이 그 지역에서 동등한 시민이 되기 어렵게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한사항에는 웨톨랜더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최소한 14년 동안 CAR에 거주해야 하고 주로 영국인과 미국인이 운영하는 금광 산업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외국인들이 받는 대우를 싫어하고 대표권 부족을 원망하게 되어 더욱 마찰을 야기하였습니다. 특별행정구 대통령 폴 크루거는 이 문제 논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특히 그의 폐쇄된 회의에는 금광 창립자 얀 반체즈가 포함되었다. 회의에서는 웨틀랜더스의 분노를 가라앉힐 만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대신 외국인에게 무거운 다이너마이트 세금이 부과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모든 다이너마이트 상자에 5실링의 세금이 부과되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크루거는 폭발물 제조에 대한 독점권을 노블 회사의 비영국 지점에게 부여했는데 이는 영국인들에게 선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계속 높아졌고 이 다이너마이트 사건은 추후 전쟁의 명분인 차숫밸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랜드로드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 광산을 관리하며 수천 명의 노동자를 지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860년대 킴벌리 다이아몬드 붐 동안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강요하며 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랜드로드들은 곧 특별행정구 정부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특별행정구 정부가 랜드로드들에게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세금 정책을 시행하려 하지 않아 노동 비용, 특히 흑인 개인에 대한 비용을 낮추지 않는 것을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이며 비효율적으로 보았습니다. 영국 공무원들은 랜드로드들의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을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특별행정구 금광지에 주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국인과 보어인 간의 충돌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1895년 제미슨 공습으로 이어졌다. 랜드로드들의 분노와 일반 외국인들의 분노가 결합하여 반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금광과 오렌지주, 특별행정구 두 지역이 영국의 통제에 들어가길 원했고 케이프 콜로니의 총리 세실 로즈는 나중에 웨틀랜더스가 반란을 일으켜 영국의 사안을 해치기보다는 돕기를 원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그는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95년 중반 그는 로디자의 군대를 이용하여 레이드를 계획했고 이는 반란을 일으키고 지역을 통제하려는 웨틀랜더스의 반란을 지원할 것이었습니다. 로디자 그룹은 행동 개시 시 신속히 도착하기 위해 지역 경계에 배치되었다. 이 그룹은 약 600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400명은 마타벨란드 경찰 부대원이었으며 나머지 200명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였다. 그는 소총, 기관총, 경포 등 모든 종류의 중화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초기 계획은 요하네스버그 참여자들이 프리토리아 보어 무기고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서 레인더 제임슨이 이끄는 로디지아와 마타벨랜드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도시와 금광지를 통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도시 주민들과 다양한 요하네스버그 우트랜더 개혁가들로 구성된 요하네스버그 개혁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정부가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쿠데타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불안감 속에서도 전진하는 것만으로 개혁가들을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2월 28일 개혁가들에게 다른 소식이 없으면 내일 저녁 출발 예정이라고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보는 그가 떠나고 있다는 두 번째 메시지와 거의 동시에 개혁가들에게 도착했는데 그 메시지는 다음날 아침에 보내졌다. 제임슨과 부하들이 전신선을 잘라 그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12월 29일 제임슨과 600명의 부하들은 SAR로 건너가 요하네스버그로 직행했다. 한편 영국 장교들은 그의 시도를 막으려 했다. 영국 식민지 장관 조셉 체인벌린은 많은 아웃랜더들이 지지하지 않아 제임슨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영국 식민지인들에게 제임슨과 그의 그룹을 돕지 말라고 명령했다. 제임슨과 그의 부하들이 프리토리아로 향하는 전신선을 끊으려고 했을 때 잘못된 선을 잘랐다는 사실이 곧 발견되었습니다. 프리토리아는 그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무기고의 위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임박한 공격 소식이 도시에 전해져 반대 세력이 파견되어 제임슨과 부하들이 특별행정구 경계를 넘자마자 추적을 시작했다. 그들은 1월 1일 에보어 전초기지와 교전을 벌인 직후 곧바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임슨은 정오까지 요하네스버그 외곽 방어 진지에 보호 군인 무리를 만날 때까지 계속 진행했다. 이어진 충돌은 수시간 지속되었고 제임슨은 많은 말과 사람들을 잃었다. 그날 저녁 그와 부하들은 철수한 뒤 보호족 포위를 위해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다. 하지만 보호족은 경포병을 갖춘 예비 병력을 추가 배치했고 제임슨은 항복 전 부하 30명을 잃었다. 그 후 그와 부하들은 프리토리아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실패한 레이드는 영국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메타벨레에 경찰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타벨레 전쟁은 1896년 3월부터 1897년 10월까지 치러졌으며 요하네스버그 계획 덕분에 이 충돌 동안 나라는 거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독일 카이저가 제임슨과 그의 부하들을 막아낸 크루거에게 축하의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반독일 감정이 급속도로 부각되었습니다. 세실 로즈와 요하네스버그 음모 참여자들의 전보가 공개되었고 로즈는 이 계획 후원에 대해 심한 비판을 받았다.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케이프타운과 런던에서 진행된 조사로 인해 그는 케이프 총리직과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회장직에서 강제 사임하게 되었다. 그 직후 보호 정부는 죄수들을 영국에 넘겨서 재판에 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임슨은 영국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반독일 및 반보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지 언론은 그를 영웅으로 묘사했다. 제임슨은 15개월의 감옥형을 선고받아 Her Majesty's Prison 할로웨이에서 복역했지만 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는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로 임명되어 1904년부터 1908년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습니다. 개혁위원회의 외국인 회원들이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도자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형량은 15년 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다른 위원회 회원들은 셀질 로즈가 납부한 벌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개혁위원회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미슨의 습격은 특별행정구 정부의 전복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특별행정국과 오렌지 자유주를 영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두 국가와 영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을 뿐입니다. 습격 실패 후 영국은 군사력을 강화했고 SAR의 크루거 대통령은 군대를 위해 무기를 수입하고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렌지 자유주 마르티누스 슈타인 대통령은 갈등 회피를 위해 자신, 크루거 대통령, 영국 고위 위임자 알프레드 밀러가 참여하는 회의를 제안했다. 목표는 상황 악화 전에 차이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 회의는 오늘날 남아프리카의 자유주라 알려진 곳, 당시 오렌지 자유주의 수도였던 블룸폰테인의 철도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1899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밀러는 크루거에게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우트란더스에게 합법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크루거의 의회가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볼크스란드, 크루거의 의회의 법률이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루거는 이 모든 조항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식민지 장관인 조셉 체인벌린으로부터 좀 더 유연하게 대화에 개방적이게 되도록 격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루거의 변함없는 입장에 화가 난 밀러는 결국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채 6월 5일 회의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영국과 특별행정구 간 관계는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였다. 1899년 2월 21,000명 밀러는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영국인들로부터 21,000명의 서명을 모아 체인벌린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오웨틀랜더스에게 세이알과 오렌지 자유주에서 시민권을 얻고 투표권을 얻기 위해 5년의 거주 요건을 부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체인벌린은 크루거와의 협상을 승인하며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크루거는 거절했다. 6개월 후인 8월 2일 특별행정구 주법무장관인 얀 슈무츠는 밀러와 영국이 요구하는 것에 더 부합하는 평화 제안을 밀러에게 보냈지만 그 조건은 나중에 크루거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밀러는 수정안을 거부했지만 슈무츠의 원안은 받아들이겠다고 보어에게 전했다. 한편 영국 내각은 세이아르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남아공 주둔만 2,000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00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 영국은 크루거가 압도적인 영국군 병력 규모를 보고 전쟁을 포기할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9월 16일 세이알은 밀러의 요구를 거부하고 더 이상 영국 정부의 광범위하고 무례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 오렌지 자유주와 동맹을 맺은 크루거가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 그들은 함께 병력을 동원하고 영국이 48시간 내에 SAR의 경계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 영국은 실제로 군대를 배치했고 충성스러운 북랜스의 4개 사단이 SAR의 포위 위협으로부터 kimberley시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보호족의 최후 통첩이 만료되는 날까지 런던에 도달하지 않았고 많은 공무원들과 뉴스 기자들은 이 위협을 재미있고 화려한 희극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은 1899년 10월 11일에 선포됐다. 당시 보호족은 약 33,000명의 병사를 보유해 전선에 약 13,000명을 둔 영국군을 수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호족의 전사들은 주로 민간 민병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소총을 가지고 전투에 나섰고 소총이 없는 경우에는 당국에서 제공했으며 자신의 말도 가져갔다. 전투에 참여한 대다수의 남성들은 결코 피해 굶주린 이들이 아니었으며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자신들의 대의가 성스러운 것이라 믿었고 신속하고 간단한 승리를 기대했다. 보호 군인들은 민첩하고 빠르며 농업 배경 출신이라 말타기에 능숙했고 숙련된 명사수들도 있었습니다. 보호들은 10월 12일 크라이판 전투에서 먼저 공격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흩어진 영국군에 맞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쿠즈 델라레이 장군의 지휘 아래 800명의 병력 이 크라이판에 있는 영국 주둔지를 공격하고 점령하였으며 마페킹의 남서쪽 약 37마일에 위치한 철도 옆길도 함께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전보와 철도가 두절되고 물자 수송 장갑열차가 탈선했습니다. 5시간 전투 끝에 영국군은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물자를 약탈당했다. 또 다른 주요 충돌은 10월 20일에 일어났다. 탈라나 언덕의 전투는 보호군이 탈라나 언덕 정상에서 던디 마을에 영국 캠프를 포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펜 시몬스 소장은 그의 병사들과 함께 보호군을 언덕에서 쫓아냈지만 그것은 그의 생명과 함께 다른 446명의 병사들의 생명을 비용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레이디 스미스 포이전은 전쟁 초기에 벌어진 최악의 충돌 중 하나였다. 보호군이 엘란즈 슬라흐테를 점령했고 두 군사 지도자가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여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디 스미스의 영국 부대 사령관인 조지 화이트가 다른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엘란즈 슬라흐테에서 병사들에게 후퇴를 명령함으로써 그들의 고된 노력은 거의 즉시 무산되었습니다. 보호군이 던디에서 화이트 병사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들은 레이디 스미스를 포위하고 포격을 가한 더 많은 보어군에 직면했습니다. 화이트의 명령으로 병사들이 공격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 후 14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의 영국인이 포로가 되었으며 레이디 스미스 포위는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세이알과 국경을 접한 매퍼킹은 군대의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철도 분기점이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로버트 베던 파웰 대령은 레이디 스미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약 1200명의 병사를 도시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6000명의 보호 군인들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이 지역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페킹에 대한 포위 공격은 10월 13일에 시작되어 20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킴벌리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곧 레이디 스미스를 포함한 많은 도시의 병사들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남아프리카 기자 솔 플레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면 나는 처음으로 말고기가 인간의 식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았다. 제너럴 레버스 헨리 블러가 이끄는 아미코프스가 남아프리카에 도착한 후 다음 달에 몇 차례의 처절한 전투가 있었다. 이러한 전투에는 11월 23일 벨몬트 전투, 11월 25일 그라스판 전투, 그리고 11월 28일 모다강 전투가 포함되었는데 이때 영국 병사 71명이 사망하고 추가로 400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이 전쟁 기간은 대체로 영국의 패배로 보여집니다. 영국 군대 지휘관들은 높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의 방법과 선택한 무기는 때로 구식으로 보입니다. 보어족은 전쟁 전 현대 무기를 확보했지만 말을 타고 기동성 있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영국인들은 오래된 참호 전략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영국이 새 전선에서 패배한 후 블랙 위크로 불렸다. 그들은 킴벌리와 마페킹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동료 병력에게 구조를 제공하지 못했고 스톤버그 전투에서는 600명의 병력이 포로로 잡혔으며 콜렌소 전투에서는 추가로 1200명의 병력이 부상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케이프로 보내진 18만 명의 병력은 영국이 해외로 보낸 가장 큰 군대였습니다. 1900년 1월 24일 불러 장군과 찰스 워렌 소장이 투겔라 강을 건너서 레이디 스미스의 병력을 구하려고 시도했을 때 스파이온코프 전투는 영국 병력에게 다음으로 끔찍한 충돌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 달 이상 전에 이 여정을 시도했지만 8,000명의 보어인들에게 격퇴당한 전투는 너무 끔찍해서 급히 후퇴 명령이 내려졌고 수십 명의 부상자와 무기가 버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이 강을 건너는 시도가 성공했지만 그들이 이후에 스파이온코프라는 이름의 언덕 정상을 점령했을 때 보어인들이 이미 언덕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로드 블러와 지휘관들의 상반된 명령으로 인해 다음 전투가 실패했습니다. 영국군 350명 사망, 약 1000명 부상당함. 블러의 명성은 보어를 물리치지 못한 수차례의 실패 이후에 영국 지도부에서 크게 훼손되었고 그는 결국 이어 로버츠 백작에 의해 총사령관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어, 군대의 피로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전쟁은 계속 침체되었다. 보어군은 레이디 스미스를 공격하려 했지만 다른 마을들을 점령하기 위해 더 이상 공격을 강행하지 않았다. 로버츠 사령관은 2월 11일에 주요 공격을 시작하여 킴벌리 남쪽에 매거스폰테인을 방어하는 적군을 우회했고 4일 후 킴벌리 포위를 해제하기 위한 추가 공격이 시작되어 보어들을 최종 추방하고 12사일간의 포위를 종료했다. 발렌타인데이에 나탈의 블러 장군은 레이디 스미스에서 보어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감행했다. 처음에는 그의 병사들이 상대 세력을 서서히 약화시켰지만 2월 26일 모든 병력을 동원해 공격하여 보어들을 물리치고 강을 건너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보어군의 118일간 포위 공격 후 레이디 스미스가 성공적으로 구조되었다. 한편 2월 18일부터 27일까지 패더버그 전투라는 또 다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보어 장군인 피터 크로니는 이 싸움 후에 그의 4,150명의 병사들과 함께 항복했습니다.
최근의 패배로 보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그러나 로버츠와 그의 병사들은 이런 최근의 승리를 사기 상승에 큰 도움으로 보았고, 이것이 그들이 블룸폰테인을 점령하고 217일 동안 포위되어 있던 마페킹시를 구출하는 팜라그로브 전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 28일에 오렌지 자유국가가 합병되어 오렌지 강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일 후 로버츠는 요하네스버그를, 6월 5일 영국은 프리토리아를 점령했습니다. 8월에는 블러와 로버츠가 그들의 병사들과 함께 크루거 대통령과 다른 중요한 특별 행정구 인물들을 추적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크루거와 다른 사람들은 크루거가 먼저 마르세유로 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가면서 해외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1904년 스위스 클라렌스에서 망명 중 사망했다. 영국이 주요 도시를 점령한 후 로버츠는 9월 3일 전쟁 종료를 발표하고 SAR을 공식 합병했습니다. 영국이 제2차 보어 전쟁 종료를 믿는 동안 보어들은 이미 오렌지 자유주 크론슈타트에서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1900년 9월에는) 영국이 SAR와 오렌지 자유주 모두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평화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보어 지휘관들은 곧 게릴라 전술을 채택하고 철도와 다른 보급 목표에 대한 공격을 조직하면서 영국의 능력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보어 부대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충돌을 피하고 멤버들이 모집된 지역으로 보내졌는데, 이는 병사들이 그 지역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 전술적으로나 생존에 활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강하고 빠르게 공격했지만 영국군이 도착하기 전 철수 후 도주했다. 대개 게릴라군은 영국군 철수 직후 해당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1900년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수많은 소규모 충돌에서 보어 반군은 2,000명 이상의 영국군을 사상시켰고, 이로 인해 영국군은 보어 반군 지도자와 크리스티안 대 벳장군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게릴라 군대는 영국군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계획이 없어 공격은 무작위하고 때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보어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군은 장갑열차를 도입하고 6~8명의 병력을 수용하는 블록하우스라는 작은 요새를 건설하여 보급로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엄청나게 비싸긴 했지만 블록하우스 당무에 참여한 5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불태운 땅 정책을 채택하여 건물, 농작물, 가축, 도구, 물, 그리고 보어, 게릴라 병력에게 피난처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목표로 하여 파괴하여 보어가 생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또한 보어와 아프리카 남성, 여성, 아동을 체포하고 그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보어들의 탈출을 방지하면서 더 능력 있는 부대가 그들을 잡아내도록 끊임없이 괴롭히도록 설계된 기병 공격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항복자들로 구성되었다. 반란 지도자 크리스티안 데 벳은 계속 체포를 피했다. 비록 그는 1901년에 오렌지 자유주로 돌아왔지만 그 지역은 불태운 땅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황폐화되었습니다. 1901년 연말에 데 벳은 그룬코프에서 고립된 영국 부대를 목표로 삼아 수십 명의 병사를 살해하고 77명을 부상시키고 206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보복으로 이베트는 게릴라 병력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받아 300명의 병사를 잃었고, 이는 그룬코프 전투의 성과를 크게 떨어뜨렸다. 9월과 10월에는 다른 보어 병력들이 SAR의 무르드빌과 드라이폰테인에서 영국 병사들을 공격했지만 영국의 힘과 전술 때문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902년 2월에 보어는 영국에 대한 추가 공격을 했고 트웨보시 전투에서 대대적으로 적군을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단위를 지휘하고 있던 중령 장군 매튜언 경을 포함한 수백 명의 영국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매튜언 경은 포로가 되기 전 2차례 부상을 당했고 말이 그 위로 쓰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큰 승리는 영국이 보어의 게릴라 전술에 더욱 강하게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보강군이 SAR로 보내졌고 4월에는 루에발 전투가 SAR의 서쪽에서의 충돌을 끝냈습니다.
게릴라군은 23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902년 초 영국의 지속적인 전략이 보어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차단소에서 관찰하는 사람들과 불태우기 정책에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모두 영국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어 게릴라들이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영국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5월 에도만 5,000명이 보어 남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싸웠다. 영국의 지도력은 인내심뿐만 아니라 돈도 바닥나고 있었고 그들은 평화조약을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전쟁 종식을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조건이 번번이 거절되었다. 이는 주로 영국에 대한 증오, 전후에 대한 충성, 처벌의 두려움,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강한 열망 때문이었다. 1902년 5월 마지막 보어인들이 항복하고 5월 31일에 베레닝 트리티가 서명되면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갈등을 종결하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보어인들은 그들의 피해를 입은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300만 파운드를 받았고 1906년과 1907년에 제한적인 자치권이 부여되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910년 이 지역은 남아프리카 연방 내의 오렌지 자유주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아프리카 연방에 편입되었다. 제2차 보어 전쟁 동안 영국이 설치한 수용소는 원래 내전 동안 집을 떠나야 했던 민간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피난민 캠프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 말에 로버츠 경을 대신하여 영국의 최고 사령관이 된 허버트 키친너 경의 인수 이후 새로운 전략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에는 대량의 민간인들이 음식과 피난처를 받기 위해 피난을 강요하는 불태우기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캠프는 포로가 된 보어군 병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해외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보어 민간인들은 계속해서 난민 캠프에 머물렀다. 약 26,370명의 보어 난민들이 열악한 조건 때문에 사망하였고 약 2만 명의 흑인 아프리카인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캠프들은 이렇게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이런 기지 내에서의 관리 수준은 빠르게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인구 밀집은 방치, 위생 상태 악화, 불량한 위생시설을 초래했고 보어들의 지속적인 공급 라인 방해로 약품 등 필요 물품이 캠프에 지연되어 도달했습니다. 또한 식량 공급이 매우 부족해 영양실조와 질병이 생겼습니다. 홍역, 장피푸스, 이질이 캠프에 만연해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900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최근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해 강력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결국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보호 민간인 대우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반전 활동가이자 복지 캠페인 진행자인 에밀리 호브하우스는 1901년 초에 오렌지 자유주의 여러 캠프를 방문했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캠프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의 끔찍한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민간인들이 밤에 음식과 물 없이 추운 곳이나 젖은 환경에 방치된 채 잠자리에 들었다고 썼다. 난민들에게 침대는 부족했고 비누는 사치품이었습니다. 호브하우스는 난민들에게 비누 제공을 주장했고 결국 일부가 제공되었다. 그녀는 물을 끓일 수 있도록 텐트, 집, 주전자와 옷을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그녀는 임신부에게 매트리스를 제공하고 캠프 주민 대우를 무식한 남성의 무지라 지적했습니다. 호브하우스는 또한 항복을 거부한 보어군의 딸인 한 아이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고 설명하였습니다. 리즈 반질은 블룸폰테인 캠프에서 특히 열악한 조건에 직면한 채로 7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가혹한 대우와 최소한의 식량 공급으로 인해 기아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의 직원들은 그녀가 영어를 못해서 바보라고 불렀고 그녀가 어머니를 찾아 부르며 방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901년 5월 9일에 장티푸스와 기아로 사망하였고 그녀의 몸무게는 끔찍하게도 15파운드였습니다. 호브하우스는 리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보살핌이 절실한 연약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사람들을 항복시키지 않았기에 그녀의 어머니는 원치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지는 최소한의 식량만 받아 배고픔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캠프에 한 달 있다가 새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호브하우스 보고서를 출판한 출판사들은 처음에 리지의 사진 게재를 거부했다. 그해 8월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불가능한 조건과 특히 어린이 사이에 높은 사망률이 관찰되었다. 키치너 경은 자신의 초토화 정책을 변호하며 피난민들은 오직 굶주림에 직면했을 때만 캠프에 수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호브하우스가 영국에 돌아와 미디어와 정부의 반발을 받았지만 그녀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보어 피난민 지원 자금까지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당 지도자 헨리 캠벨 베너맨 경은 캠프의 상황에 충격을 받아 그가 야만적인 방법이라고 비난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호브하우스는 1901년 10월 케이프로 돌아와 상황 개선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상륙이 거부되고 도착 5일 만에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추방당했다고 전해진다. 제2차 보어 전쟁은 포트 에드워드 요새 몇몇 구성원들이 유권에 부끄러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영국 군사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범죄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로 부시벨트 카르빈 총병의 부사관 해리 모란트와 피터 행콕이 모두 체포되어 활동 중인 군인으로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9명의 포로와 3명의 포획된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사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시벨트 카르빈 총병의 또 다른 장교인 조지 위튼 중위는 그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906년 선거 이후 보어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대우와 대규모 방화 전술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어 공화국에서 불만을 일으키며 대중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보수당이 정부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의한 피해로 작동이 불가능해졌고 많은 보어 가족들이 빈곤에 빠져 일자리, 주거지, 자원을 찾아 헤맸다. 가축 사육, 농작물 재배, 건물 건설이 불가능해 대규모 토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많은 이들이 광산에서 웨틀랜더스와 일자리 경쟁을 했다. 한편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보어인들의 원인에 공감했으며 이로 인해 영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보어인 지도부와 영국 관리들이 이 전쟁을 백인의 전쟁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이 충돌에서 큰 역할을 했고 그들의 입장에 따라 고통받거나 번영했습니다. 영국과 보어인 모두가 비전투 역할로 흑인 개인들을 고용했으며 최대만 4,000명의 흑인 아프리카인들이 영국 군대의 외건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키치너가 결국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보어인들에 대한 자기 방어를 위해 그들에게 무기를 주었는데 보어인들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종전 무렵 약 3만 명의 흑인 남성이 영국군에 복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집중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고 포위전에 휘말리고 전쟁으로 인한 광산 폐쇄로 실직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재산에서 쫓겨나 불탄대지 정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투쟁기의 농부로서 이득을 보았고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백인 정착민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도 했다. 특히 제2보어 전쟁, 이 흑인 아프리카인들에게 미친 영향 연구는 1980년대까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도중 영국은 흑인 아프리카인들이 중립을 유지하거나 그들에게 지원을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심지어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레닝 트리티는 이러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흑인 아프리카인들의 정치적 권리 부여를 특별히 배제하였다. 영국과 보어인들은 흑인 아프리카인들의 동등한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해 백인 소수 정치를 공모했습니다. 제2보어 전쟁 동안 거의 10만 명의 인명이 소멸되었는데 이에는 26,000명 이상의 보어 민간인과 20,000명 이상의 흑인 아프리카인의 생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말, 노새, 당나귀 등에게 엄청난 생명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1899년부터 1902년 사이에 4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킴벌리 구조 작전 동안 매일 500마리의 말이 타고 죽었습니다.
이 충돌 동안 말의 평균 수명은 6주였고 자원이 부족할 때 병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말이 희생되었습니다. 영국 군대의 말 사용은 동물 학대일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이는 전체 분쟁으로 인해 영국 납치자들에게 2억 파운드 이상의 부담을 안겼습니다. 1900년 5월 남아프리카 연합은 케이프 연합, 나탈 식민지, 특별행정구, 오렌지 자유주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남아공의 전신이었다. 그들은 1900년대에 이어진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입증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시작 시 독일 남서아프리카 식민지로 병력을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영국과의 동맹은 결국 반란을 촉발시켰는데 많은 보호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압해온 나라를 위해 싸우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란은 진압되었고 1916년에는 그 반란자들이 무거운 벌금과 짧은 감옥 생활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는 루이스 보타 때문인데 그는 제2차 보호 전쟁의 전사로 남아프리카 연합의 첫 번째 총리가 되었고 화해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